서브노트 1페이지입니다. 이 그림은 연력학의 기본 개념과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핵심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도예요. 이 파트에서는 연력학의 개와 연력학적 성질이라는 두 개의 기본 개념과 연력학 제1법칙을 다룰 거예요. 연력학의 개는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 여부에 따라서 열린 개, 닫힌 개, 고립 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는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수지식과 물질 수지식이 서로 다르게 표현돼요. 열린 개는 터빈, 압축기, 파이프, 노즐, 졸음 공정과 같이 개를 통해서 물질이 출입하는 흐름 공정에 대해 해석할 때 쓰이는 개념이에요. 연력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연력학을 드라마에 비유하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연력학에서는 엔탈피,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같은 등장인물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세기 성질과 크기 성질이에요. 세기 성질이 무엇이고 크기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연력학적 성질들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태, 경로, 공정, 가역, 비가역, 자발, 비자발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역시나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더 잘 알려진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와 열, 이를 서로 관계에 지어주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과 열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공부하고 내부 에너지 1, 그리고 열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다룰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건드리는 파트예요. 문제 유형은 크게 1법칙에 대한 여러가지 표현들,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크기 성질이고 상태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도 해요. 내부 에너지 계산 문제, 엔탈피, 내부 에너지의 상관관계, 열과 일 각각에 대한 문제들이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서브노트 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연력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와 정의, 개념들을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연력학의 개에 대해서 볼게요. 연력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을 개,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 이외의 것을 주위, 서라운딩스라고 합니다. 자, 연력학은 어떠한 물리화학적 과정이나 공정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이는데 이러한 물리적 과정이나 공정을 단순화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연력학에서는 전체 우주를 개와 주위, 영어로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스로 구분해요. 그리고 개와 주위는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개와 주위는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 가능한 개를 열린 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뚜껑이 열린 물컵을 우리의 관심 대상인 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개는 물질과 에너지가 출입할 수 있는 열린 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물질은 출입할 수 없고 에너지는 출입 가능한 개를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뚜껑이 닫힌 물컵을 우리의 관심 대상인 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개는 물질은 출입하지 못하고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는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할 수 없는 개를 고립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뚜껑이 닫히고 단열재로 둘러싸인 물컵을 우리의 관심 대상인 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 개는 물질과 에너지 모두 출입할 수 없는 고립개,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단열이라는 것은 열이 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연력학 제1법칙 다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물질은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가져요. 바로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는 미시적으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회전운동, 병진운동, 이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합을 말하는 것이고 외부 에너지는 거시적인 운동이나 위치 변화로 인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은 에너지는 전달 형태의 에너지와 저장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퍼와 트랜스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는 열과 일의 형태로서 개와 외계를 통해서 전달, 트랜스퍼되고, 그리고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서 변형, 트랜스폼 되어서 개의 저장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 말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내부 에너지 U는 Q 플러스 W. 자,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개의 종류에는 세 가지,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가 있고, 각 개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자, 각각의 개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수지식과 물질 수지식이 서로 다르게 표현돼요. 각 개별로 물질 수지식과 에너지 수지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물질 수지식이나 에너지 수지식 같은 수지식은 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생성되고 소멸되는 물리량에 대한 계산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돈을 10,000원 넣고 5,000원 빼면 잔고는 5,000원이다. 이런 식이에요. 자, 열린 개에 대한 물질 수지식은 일반적으로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 플러스 제너레이션 생성, 이것이 어큐뮬레이션 축적과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정상 상태라고 한다면 생성이나 축적 속도가 0이 되고 결국은 인풋은 아웃풋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떠한 물리적인 양이 변화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 수식으로는 dt분의 d something, dt분의 어떠한 물리량의 변화량도 0인 상태, 즉 dt분의 d something이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는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에 대해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 m dot는 로우 AU로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 m 위에 점 찍힌 것을 m dot라고 있습니다. m dot는 질량 속도고 단위는 kg per sec, 즉 초당 몇 킬로그램의 유체가 흘러갔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우는 유체의 밀도를 나타내고 A는 유체가 흐르는 단면적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를 나타내요. U는 유체의 평균 유속을 나타냅니다. 자, M 도트는 로우 AU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열린 개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을 보겠습니다. 델타 H 플러스 2분의 델타 U 제곱 플러스 G 델타 G는 Q 플러스 WS로 나타나는데, 이 식은 파이프나 노즐, 스로틀 밸브, 팽창기, 터빈, 압축기 같은 열린 개, 즉 흐름이 있는 공정에 대한 에너지 수지식을 유도할 때 기본이 되는 식이에요. 뒤에서 연력학 제1법칙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다음은 닫힌 개를 보시죠. 닫힌 개는 물질 출입이 없으므로 에너지 수지식만 보겠습니다. 델타 U는 Q 플러스 W. 자, 이 식은 닫힌 개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연력학 제1법칙을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에너지는 개를 통해서 열과 일의 형태로서 전달, 트랜스퍼 되고 내부 에너지의 형태로서 변형, 트랜스폼 되어서 개에 저장된다는 뜻이에요. 자, 닫힌 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의 운동, 고체, 액체, 기체의 상평형, 부피 변화가 없는 정적 열량계인 본배 열량계. 자, 이런 것들이 연력학에서 다루는 닫힌 개예요. 자, 지금까지 개의 종류, 그리고 종류별 특징, 열린 계열, 물질 수지식, 에너지 수지식, 그리고 닫힌 계의 에너지 수지식, 그리고 열린 계와 닫힌 계의 종류에 대해서 봤어요. 자, 다음은 고립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고립계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는 계를 말하는데, 고립계는 연력학 제2법칙을 다룰 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지금은 고립계와 관련해서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력학의 계에 대해서 대략 6가지를 공부했어요. 계의 종류 3가지, 열린 계, 닫힌 계, 고립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 3가지 계의 특징, 그리고 열린 계의 정상 상태에서의 물질 수지식, 그리고 열린 계와 닫힌 계의 에너지 수지식, 열린 계와 닫힌 계의 종류, 고립계의 중요한 특징을 공부했어요. 자, 연력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까 카테고리별로 잘 묶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력학의 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닫힌 계에서 이상기체의 성질 및 관련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계 중에서 자유도가 2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서 열역학의 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개에 대해서 몰라도 그냥 풀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열역학적 시스템은 주의와 열, 일, 그리고 물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작용하고 있다. 다음 중 열과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고립계. 자, 이번 문제 화공기사 2012년 열역학 문제인데 열역학적 개에 대한 내용을 직접 묻는 그런 문제예요.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1기압 273도씨의 이상기체 1몰이 다음에 가역 공정을 거칠 때 외계에서 개로 공급되어야 할 열이 가장 큰 것은. 자, 그리고 옆에 문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개가 상태 A에서 B로 ACB 경로를 따라서 변화할 때 50줄의 열이 외부로부터 개로 유입되고 개는 10줄의 일을 외부로 행한다. 이러한 개에 대해서 외계와 시스템 간의 열과 일의 교환이 있을 때 그 양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이런 문제에서는 개와 외계의 구분이 중요해요. 열역학에서는 개로 들어오는 열과 일에 대해서는 플러스 값으로 보고 나가는 열과 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로 약속했어요. 이것을 사인 컨벤션이라고 해요. 부호 약속.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와 외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에서 외계로 100줄의 열이 나가고 50줄의 일이 외계에서 개로 들어왔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의 개와 개의 구분 그리고 부호 약속을 모두 알아야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고 대부분의 수험생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깁스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변화량. 자, 그리고 옆에 문제는 고립계의 평형 조건. 자, 그리고 밑에 문제는 엔트로피와 에너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립된 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항상 일정하다. 잘못됐죠? 그리고 초기 상태가 2바 300K인 이상기체 5몰로 구성된 계가 가역 공정을 거쳐 변화한다. 다음 공정 중 외계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경우는. 자, 이런 문제는 화학 반응의 자발성에 따른 계의 깁스 에너지 변화와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매우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익어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제대로 알고 풀기 위해서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시작해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통해 개의 성질만 가지고 화학 반응이나 공정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단계까지 내려와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강의를 다 듣고 다시 들을 때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은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려면 개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외계의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를 모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번거로워요. 개의 연력학적 성질만으로 화학 반응의 자발성을 알 수 있다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과 자발성의 척도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연력학의 개가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고립된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표현은 고립계에 대해서 성립하는 얘기거든요. 만약 닫힌 개,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우주의 엔트로피, 총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 닫힌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화공 연력학에서 다루는 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개는 열린 개, 닫힌 개, 고립 개 세 가지로 구분되고 열린 개는 열과 일이 출입하고 닫힌 개는 열만 출입한다. 이렇게 하는 공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만 풀 수 있는 공부법이에요. 개, 외계, 닫힌 개, 열린 개, 고립 개에 대해서 반드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과 연계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화공 연력학에서 다루는 온도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절대 온도 켈빈, 절대 온도 랭키니스입니다.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00등분해서 쓰이는 온도 단위고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180등분해서 쓰이는 온도의 단위예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구간을 화씨 온도가 섭씨 온도보다 1.8배 더 잘게 쪼갠 거예요. 켈빈과 랭킨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쓰이는 절대 온도의 단위고 절대 온도는 기준점이 0점이 있다는 게 섭씨 온도, 화씨 온도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 그럼 절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그림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 A, B, C, D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부피값을 그래프상에 나타낸 거예요. 샤를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며 온도가 1도씨 상승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반대로 기체의 온도가 1도씨 하강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씩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온도를 계속 낮추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다가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점이 마이너스 273.15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분자의 운동이 멈추고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인 마이너스 273.15도씨를 절대온도 0켈빈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온도 켈빈은 섭씨온도 플러스 273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0도씨에서 C라고 하는 기체의 부피를 V0라고 하고 T도씨에서 기체 C의 부피를 VT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기체 C의 부피는 VT는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T로 나타낼 수 있어요. V0로 묶어주면 VT는 V0 플러스 1 플러스 273분의 T로 정리되죠. 자, 그렇다면 기체 C의 부피가 0도씨일 때 부피의 2배가 되려면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될까요? 이 값이,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값이 2가 돼야겠죠? T가 273도씨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0도씨일 때 부피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온도 간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가지 온도 단위 간에는 동등하거나 또는 1.8배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켈빈은 섭씨 온도의 온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0도의 기준만 바꾼 거기 때문에 섭씨 온도와 온도 간격이 서로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랭킨과 화씨 온도의 온도 간격이 서로 같아요. 그럼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화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80등분으로 더 잘게 잘랐기 때문에 섭씨 온도보다 온도 간격이 더 좁아요. 자, 그래서 1.8 델타 T 도 F는 델타 T 도씨와 같다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랭킨 온도와 켈빈 온도도 1.8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제 온도 간에 환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앞에서 배운 네 가지 온도 단위 정의와 온도 간격 차이를 이용해서 네 가지 온도 간의 단위 환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려면 켈빈 온도에서 273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 즉 1.8을 곱하고 32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꿀 때는 주의해야 돼요. 먼저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고 그 값을 1.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켈빈을 랭킨으로 바꾸려면 켈빈 온도에다가 5분의 9, 즉 1.8을 곱하면 되는 거고 랭킨을 켈빈으로 바꾸려면 랭킨 온도를 1.8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화씨 온도를 랭킨 온도로 바꾸려면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되는 거고 랭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랭킨 온도에서 460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섭씨 온도를 랭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코스로 바꾸던가 아니면 2번 코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코스로 바꾸려면 273을 더하고 1.8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코스로 바꾸려면 1.8을 곱하고 31을 더한 값에다가 46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화씨 온도를 켈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번 코스로 바꾸던가 아니면 2번 코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1번 코스로 바꾸려면 화씨 온도에서 32를 빼고 그 값을 1.8로 나눈 값이 섭씨 온도니까 그 값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 온도가 되겠죠.
2번 코스로 바꾸려면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랭킨 온도이고, 랭킨 온도를 1.8로 나누면 켈빈 온도가 되겠죠. 자, 2번 코스가 더 쉽네요. 그러면 물에 어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연습해 봅시다. 자, 물에 끓는 점은 섭씨 온도로 100도고 켈빈으로 바꾸려면 273을 더하면 373 켈빈이 되고, 이것을 랭킨 온도로 바꾸려면 1.8을 곱하면 되겠죠. 자, 373 곱하기 1.8은 671.4가 나오네요. 373.15 곱하기 1.8 하면 672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섭씨 온도 100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 온도 100도에 1.8을 곱하고 32를 더하면 180 플러스 32는 212도 F가 됩니다. 자, 이것을 랭킨 온도로 바꾸려면 460을 더하면 되니까 67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물의 어는 점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물의 어는 점은 섭씨 온도로 0도씨고 켈빈으로 바꾸려면 273을 더하면 273 켈빈이 되고, 이것을 랭킨 온도로 바꾸려면 1.8을 곱하면 되겠죠? 273 곱하기 1.8은 491.4 나오네요. 273.15 곱하기 1.8 하면은 492 정도 나올 거예요. 섭씨 온도 0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섭씨 온도 0도에 1.8을 곱하고 32를 더하면 32도 F가 되네요. 자, 이것을 랭킨 온도로 바꾸려면 460을 더하면 되니까 492 랭킨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네 가지 온도 간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 위에 그림을 외우는 게 편하겠죠? 자, 기본기를 다지는 거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도와 관련된 기출문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10년 지방지 화공 일반 3번 문제예요. 다음 중 온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절대온도 켈빈의 1도차 간격의 크기는 섭씨 온도의 그것과 동일하다. 맞죠? 켈빈은 섭씨 온도의 온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0도의 기준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와 온도 간격이 서로 같습니다. 2번 절대 온도 켈빈이 1도차 간격의 크기는 절대 온도 랭킨의 1도차 간격 크기 9분의 5배이다. 아니죠? 9분의 5배가 아니라 5분의 9배죠. 더 큰 거죠. 랭킨 온도가 더 잘게 쪼갠 거예요. 3번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된다. 맞네요. 4번 절대 온도 랭킨과 화씨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표현된다. 야, 맞네요. 다음은 2013년 국가직 화공 일반 7번 문제예요. 보기 문항 2번 한번 볼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온도가 1도씩 상승함에 따라 25도씨 때의 부피보다 273.15분의 1만큼씩 증가한다. 아니죠? 25도씨일 때가 아니라 0도씨일 때의 부피예요. 자, 다음은 2014년 서울시 화학개론 문제예요. 온도의 단위인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로 옳은 것은 1번 100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1.8 곱하고 32 더하면 212도 F네요. 자, 틀렸죠? 2번 25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1.8 곱하고 32 더하면 77도 F 나오네요. 틀렸네요. 자, 3번 100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1.8 곱하고 32 더하면 212도 F. 이것도 틀렸네요. 4번 0도씨를 화씨 온도로 바꾸면 1.8 곱하고 32 더하면 32도 F. 야, 틀렸네요. 자, 이건 답이 5번이네요. 지금까지 온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연력학에서 온도와 압력은 가장 측정하기 쉽고 컨트롤하기 쉬운 변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력학적 성질들은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나타내고 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값을 계산하고 그러거든요. 온도 환산 그림은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력학적 성질 중에서 온도와 관련된 연력학 제0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은 열평형과 관련된 법칙이에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시스템 A와 B가 있어요. 각각의 시스템은 X라고 하는 시스템과 열적으로 평형을 이룬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A는 X하고 열적으로 평형하고 B도 X하고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열적으로 평형이다라는 것은 두 개의 시스템이 주고받는 열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시스템이 제3의 시스템인 X와
각각 열적으로 평형 상태라면 A와 B 두 시스템은 서로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이 그림에서 X는 바로 온도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계.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이 온도계의 원리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고로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온도 0K에서 완전한 결정체의 엔트로피는 0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엔트로피의 기준점에 대한 법칙이 3법칙이라는 것만 보시고 나중에 엔트로피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세기성질 중 하나인 압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기체의 압력, 정지에 있는 유체가 갖는 압력, 압력의 단위들,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과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압력은 온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정 변수 중 하나예요. 그 이유는 압력이나 온도는 측정하고 컨트롤하기 쉬운 공정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압력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탱크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탱크 벽을 때리고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 기체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 P는 A분의 F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A는 단면적이고 F는 힘, P는 압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또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옆에 그림은 토리첼리의 실험을 나타낸 건데 수온을 관에 넣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쪽 끝을 막은 다음에 수온관을 거꾸로 세워서 대기압을 측정한 실험이에요. 거꾸로 세워진 수온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은 압력의 정의 P는 A분의 mg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수온 기둥의 질량 m은 밀도 rho 곱하기 부피와 같고 부피를 단면적 A로 나누면 높이가 H가 되므로 수온 기둥의 압력 P는 rho GH로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주세요. P는 rho GH. 자, 대기가 누르는 압력과 수온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이 평형을 이루므로 1기압을 760토르 또는 760mmHg 1atm이라고 하는 거예요. atm은 애트모스피어의 약자예요. 자, 수온은 밀도가 13.5g/세제곱cm로 물보다 13.5배나 무거워요. 만약에 수온 기둥이 아니라 물 기둥으로 똑같은 실험을 했다면 10.33m짜리 물 기둥이 세워졌을 거예요. 자, 다음은 진공압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사전적 의미로서 진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만 화학공학에서 진공압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공압력이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상태라는 뜻이지 압력이 0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진공, 앱솔루트 베큐움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이때의 압력을 0이라고 하고 절대 압력의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압과 게이지압, 대기압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준선을 완전 진공선이라고 해요. 압력이 0인 상태로서 절대압력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으로부터 측정된 압력을 절대압이라고 하고 PABS라고 씁니다. 앱솔루트의 약자예요. 자, 완전 진공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대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하고 PATM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려진 이 선은 대기압을 나타내는 대기압 기준선이에요. 이 기준선, 즉 대기압선보다 더 큰 압력을 게이지압이라고 하고 P게이지라고 쓰고 그리고 대기압선보다 더 작은 압력을 진공압력 그리고 PVAC라고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게이지압은 대기압보다 요만큼 크다는 의미이고 진공압은 대기압보다 요만큼 작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그리고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가스의 압력, 정지유체의 압력, 대기압, 절대압, 게이지압의 개념을 이용해서 마노미터에 한번 응용해 봅시다. 자, 이건 탱크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을 마노미터를 통해 측정하는 그림이에요. 가스의 압력을 P1이라 하고 대기압을 P2, 마노미터 관 안에 있는 유체가 갖는 압력, 즉 전기유체의 압력을 P3라고 할게요. 자, 토리첼리의 실험에서도 봤지만 이 기준선에서의 압력은 동일하므로 P1은 P2 플러스 P3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rho GH로 구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P1은 P2 플러스 rho GH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P1은 절대압이고 P2는 대기압, P3는 게이지압이 되겠죠. P2, 유체의 밀도, 유체의 기둥의 높이인 H를 측정하면 탱크 안에 있는 가스의 압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압력의 단위와 여러가지 환산 인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최소한 여기 있는 압력의 단위는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어야 해요.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1 atm은 760mm Hg, 101.3 kPa, 14.7 psi, 10.33m H2O, 1.0332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자, 최소한 5개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kPa는 킬로파스칼이라고 읽고 K는 10의 3승을 나타내는 접두예요. PA는 파스칼이라고 읽고 뉴턴 퍼 미터 제곱을 의미합니다. PSI는 파운드 포스퍼 스퀘어 인치의 약자예요. PSI는 PSIG, PSIA 이렇게도 쓰는데 PSIG는 게이지압, PSIA는 절대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1반은 10의 5승 파스칼로 1기압보다 약간 작은 압력의 크기예요. 자, 시험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압력의 단위 환산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자동차가 해수면 기준선에 있다고 하면 대기압은 1 atm이고 psi로 고치면 얼마죠? 14.7이죠? 14.7 psi는 킬로파스칼로 고치면 101.3 킬로파스칼이에요. 자, 여기 자동차의 타이어를 압력계로 측정하면 32 psig가 나옵니다. psig라고 쓴 건 게이지압이라는 의미예요. 환사인자 101.3 kPa per 14.7 psi를 곱해주면 220.5 kPa이 나오네요. 이건 약 2기압이 조금 넘는 크기예요. 타이어의 압력을 절대압으로 고치면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고 대기압은 14.7 psi, 게이지압은 32 psig, 절대압은 32 플러스 14.7은 46.7 psia가 되고 킬로파스칼로 고치면 대기압은 101.3 킬로파스칼이고 게이지압은 220.5 킬로파스칼이니까 절대압은 220.5 플러스 101.3을 계산한 값이 되겠네요. 321.8 킬로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차 안에 있는 탱크를 한번 볼까요? 차 안에 어떤 탱크의 압력이 절대압으로 80kPa이라고 한다면 진공압은 얼마일까요? 절대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니까 진공압은 대기압 마이너스 절대압 계산하면 101.3kPa 마이너스 80kPa는 21.3kPa이 나오네요. 자, 지금까지 구한 압력들을 그래프상에 한번 나타내보죠. 이 선을 완전 진공선이라고 하면 대기압은 완전 진공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이므로 완전 진공선보다 101.3 kPa 높은 지점인 여기에 그려질 거예요. 자, 탱크의 압력은 절대 압력이고 완전 진공선을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이므로 완전 진공선보다 80kPa 높은 지점. 자, 이 지점에 그려질 거예요. 자, 이 값은 대기압보다 21.3 kPa 낮은 값이므로 진공압이 21.3 kPa이 되는 거예요. 타이어의 압력 220.5 kPa는 게이지 압력이므로 대기압 기준선보다 220.5 kPa 높은 지점인 여기에 그려집니다. 이 지점은 완전 진공선을 기준으로 해서 읽으면 220 플러스 101.3 kPa이 절대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절대압, 게이지압, 대기압, 진공압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압력과 관련된 개념들이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 7급 연력학 문제예요. 뚜껑의 단면적이 5mm 제곱인 구멍이 있는 압력밥솥이 있다. 압력밥솥의 내부 온도를 올리기 위해 구멍에 추를 올려놓았다. 이 밥솥의 물이 120도씨에서 끓게 하기 위해서 몇 킬로그램의 추를 올려놓아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게 하려면 얼마나 무거운 추를 밥솥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여러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기본 개념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첫째,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둘째,
무게도 힘의 한 종류예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쓸 수 있고 이것도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졌을 때 물이 끓는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이때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고 만약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하면 이때의 끓는 점을 표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압력밥솥 내부의 수증기압과 외부 압력인 대기압 플러스 추의 무게에 의한 압력. 자, 이것이 같아졌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에서는 수증기압인 P 시스템 그리고 외부 압력인 PEX를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PEX는 대기압과 추가 함께 누르는 외부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자, 식으로 써보면은 수증기압 199.3kPa는 대기압 101.3kPa 플러스 A분의 F. 여기서 추가 누르는 압력인 A분의 F는 A분의 mg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추가 누르는 압력은 A분의 mg고 m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추의 질량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에요. A는 추를 올려넣을 구멍의 면적이고 5mm 제곱으로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자, 식을 정리하면 199.3kPa 마이너스 101.3kPa는 mkg 추의 무게 곱하기 9.8m/s 제곱 그리고 나누기 면적을 5mm 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환산인자예요.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라는 거. 자, 환산인자를 곱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 식에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제곱은 뉴턴이고 단위 면적당 뉴턴은 파스칼을 의미합니다. 압력 파스칼을 의미해요. 자,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풀면은 추의 무게 질량은 0.05kg이 나올 거예요. 다음 문제는 비중량이 10의 6승 뉴턴 퍼 미터 3승인 액체가 들어있는 개방된 탱크의 수면에서 1m 아래의 절대 압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가지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라는 거. 두 번째,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지 유체의 압력은 rho GH로 구할 수 있고 rho G는 비중량 감마와 같기 때문에 감마 곱하기 H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지점에서의 절대 압력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고 대기압은 문제에서 10N per 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는데 이 값을 파스칼로 바꾸면은 10의 5승 파스칼이 나와요. 자, 그리고 게이지압은 rho GH고 rho G는 비중량 감마로 문제에서 주어진 값입니다. 계산하면은 게이지압은 10의 6승 파스칼 나오네요. 물속 1m에서의 절대압은 10의 5승 파스칼 플러스 10의 6승 파스칼 계산하면은 1.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07년 9까지 화공 1번 문제예요. 게이지 압력을 주고 절대 압력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대기압이 1.033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니까 계산하면은 2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 더하기 1.033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는 3.03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요. 자, 이 값들을 그래프 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선을 완전 진공선이라고 하고 완전 진공선으로부터 측정된 대기의 압력 1.0332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 자, 이 선이 바로 대기압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게이지압은 대기압선으로부터 2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만큼 위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킬로그램 포스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중 또는 킬로그램 포스라고 읽는데 지구의 표준 중력 가속도에서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지는 힘을 의미해요. 1kg 포스는 1kg 곱하기 9.8m/s 제곱. 이 값은 9.8N과 같은 힘을 나타내는 크기예요. 자, 이것은 정의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009년 전달현상 문제입니다. 수압이 1.3 atm이 되면 물속에서 사람은 귀에 고통을 느낀다. 아무런 장비 없이 귀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람이 바닷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를 묻는 문제예요. 문제 풀기 앞서서 개념 한번 더 짚어봅시다.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두 번째,
대기압은 물기둥 10.33m가 누르는 압력과 같은 크기다. 세 번째, 정지 유체의 압력은 rho GH로 구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수압 1.3 atm으로 주어졌는데, 자, 이 값은 절대 압력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리고 대기압은 문제에서 1 atm,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은 1 atm으로 주어졌고, 결국 절대압과 대기압의 차이인 게이지압 0.3 atm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물속의 깊이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1 atm이 10.33m H2O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것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은 전기 유체의 압력 rho GH는 0.3 atm으로부터 물의 깊이 H는 0.3 atm 나누기 rho G 곱하기 1 atm분의 101.3 kPa로 정리하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은 H는 3.03m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2015년 국가직 9급 화공 1번 문제예요. 자, 수면에서의 기압이 1.04kg/s 제곱센티미터일 때 수면으로부터 바닥속 10m 깊이의 절대압력은 얼마인가?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암산으로도 풀 수 있겠죠? 바닷속 10m에서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대기압은 1.04kg/s 제곱센티미터로 주어졌고, 이 값은 약 1기압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리고 바닷물 10m 기둥이 누르는 압력은 약 1기압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으로 약 2기압 정도 될 거예요. 보기에서 3번이 가장 근접한 값입니다. 자, 지금까지 압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도와 압력은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 변수예요. 압력의 정의, 정지 유체의 압력, 절대압, 대기압, 게이지압과의 관계, 압력의 환산인자. 자, 이런 것들은 연력학을 배우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연력학이라는 드라마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연력학에서는 세기성질과 크기성질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었죠.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변하듯이 연력학의 등장인물들의 성질도 변할 수 있어요. 변화하는 성질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태함수, 경로함수, 가역, 비가역, 공정, 자발, 비자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력학을 공부할 때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연력학적 성질들이 변화할 때 G, A, H, U 이런 것들은 변화 경로와 상관없이 초기값과 최종값에만 의존하는 성질들이에요. 이러한 성질들을 연력학에서는 상태의 함수라고 해요. 연력학에서는 초기 온도가 0도씨에서 100도씨로 변할 경우 초기값과 최종값만이 중요해요. 온도가 빠르게 변했는지 느리게 변했는지는 열전달 과목에서나 중요하지 연력학에서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반면에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어떤 경로, 어떤 공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 성질들을 연력학에서는 경로함수라고 하고 1과 열, 2가지만 경로함수예요.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천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의 위치는 출발지는 인천이고 도착지는 제주도가 될 거예요.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위치는 인천에서 제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는 상태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제주도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여행 경비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행 경비는 경로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적 변수들이 변화하는 여러 유형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쉽도록 정형화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정에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등온공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정압공정,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정적공정,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하는 단열공정, 엔탈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등 엔탈피 공정, 엔트로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등 엔트로피 공정, PV의 N승이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하는 폴리트로픽 공정, 열을 흡수하는 흡열 공정, 열을 방출하는 발열 공정 등이 있어요.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상기체가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변화하는 공정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 선은 등온선을 나타내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고 있는 등온 공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선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고 있는 정적 공정을 나타냅니다. 이 선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고 있는 정압 공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공정은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역 공정과 비가역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엄청나게 작은 추에 의해서 눌려져 있는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외부의 압력을 PEX라 하고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을 P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외부 압력이 10기압인 상태에서 외부 압력과 시스템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만약에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아주 가벼운 추를 한 번에 다 제거해버리면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외부의 압력은 1기압으로 변해버리고 피스톤은 내부 압력이 1기압이 될 때까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될 거예요. 반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급격하게 압축되겠죠.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팽창과 압축 공정을 비가역 공정이라고 해요. 반면에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아주 가벼운 추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제거한다면 피스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팽창하면서 10기압에서 1기압까지 팽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피스톤의 외부 압력과 매 순간순간 평형을 이루면서 팽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면 마찬가지로 외부의 압력과 시스템의 압력은 평형을 이루면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변해서 10기압에서 1기압까지 압축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가역 공정이라고 합니다. 가역 공정과 비가역 공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두 개의 피스톤이 있습니다. 좌측 피스톤은 가역 등온 팽창할 거고 우측 피스톤은 비가역 등온 팽창할 거예요. 둘 다 초기 압력 2MPa에서 최종 압력 0.2MPa까지 팽창할 거예요. 자, 보시죠. 한 번 더 보시죠. 영상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비가역 공정의 팽창이 더 빨리 진행되고 가역 공정의 팽창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영상에서 상태 함수인 온도와 압력은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서로 같아요. 하지만 경로 함수인 1의 크기는 가역 등온 팽창할 때와 비가역 등온 팽창할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역 공정과 비가역 공정에서 상태 함수는 서로 같고 경로 함수인 1의 크기는 가역 공정과 비가역 공정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가역 공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역 공정은 이상적인 공정이다. 두 번째, 가역 공정은 마찰이 없는 공정이다. 현실에서는 마찰이 없고 완벽한 가역 공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세 번째, 가역 공정은 연속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네 번째, 가역 공정은 평형에서 미소한 폭 이상으로는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위에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가볍고 작은 추를 제거해서 피스톤이 팽창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에 의해서 평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역 공정은 반대 공정에 의해서 최초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가역 공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변한다, 서서히 변한다, 느리게 변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은 해당 공정이 가역 공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역 공정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전이나 화학 표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다음은 자발적 과정과 비자발적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발적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어 반대로 비자발적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은 그냥 놔두면 녹이 슬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자,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래 그림 한번 봅시다. 피스톤 안에 기체가 들어있고 파티션으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파티션을 제거하면 기체는 저절로 자발적으로 확산해서 피스톤을 채울 거예요. 하지만 기체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피스톤에 힘을 가해서 눌러줘야 돼요. 이때는 힘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과 비자발은 연력학 제2법칙을 다룰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온 상압에서 철이 산화되는 과정은 자발적일까요? 아니면 비자발적일까요? 철이 녹쓰는 일은 저절로 일어나죠? 자발적 과정이에요. 만약에 상온 상압에서 산화철이 철로 환원되는 과정이 자발적이라면 포스코 같은 제철소에서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돈이 들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우게 되면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키는 일, 즉 비자발적인 일을 자발적으로 바꾸는 일에 얼만큼의 에너지가 드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정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발성의 척도, 척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ds 유니버스는 0보다 크다. 자, 이 말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공정은 자발적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괄호 밑에 있는 기호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개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인 경우 이 공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세 번째,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개의 헬름홀츠 에너지 변화가 음수인 경우 이 공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들은 뒤에서 연력학 제2법칙 다루면서 보기로 하고 지금은 자발적 과정과 비자발적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자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력학적 도구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연력학적 성질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살펴봤어요. 변화 경로에 무관한 상태 함수,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경로 함수, 정압, 등온, 단열, 정적 공정, 그리고 자발과 비자발적인 변화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2015년 화공기사 문제예요. 다음 중 상태 함수가 아닌 것은? 자, 경로 함수에는 1과 열 2가지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모두 상태 함수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1은 경로 함수입니다. 다음은 2011년 화공기사 문제 보시죠. 상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에서 점함수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과 열은 경로 함수입니다. 자, 라번 보시죠.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개의 특성치이며 그래프에서 선도상 점으로 표시되는 함수이다. 자, 이 말이 바로 점함수, 상태함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은 2015년 화공기사 문제입니다. 공기가 10파스칼 100세제곱미터에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냉각된 후 일정 부피 하에서 가열되어 20파스칼 50세제곱미터가 되었다. 이 공정이 가역적이라고 할 때 개의 공급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지금은 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에서 내포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해설 한번 보시죠. 이 공정은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변화하는 공정이에요. 1번 상태에서 일정 압력으로 냉각되고 일정 부피 하에서 가열되어서 2번 상태로 변한 공정이에요. 자, 이 선은 1번 상태에서 2번 상태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하는 등온 공정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자,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PV 선두에서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은 1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 공정별로 면적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어때요? 두 공정의 면적이 다르죠? 자, 이게 바로 경로 함수의 특징이에요.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은 2012년 7급 연력학 문제예요. 피스톤이 가역적으로 팽창할 때와 비가역적으로 팽창할 때 일의 크기를 묻는 문제예요. 자, 다음은 2013년 7급 연력학 문제예요. 피스톤이 팽창하면서 한 일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팽창하는 비가역 공정의 일의 크기와 최대의 일의 크기, 즉 가역 공정에서 일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상태함수, 경로함수, 가역, 비가역이라는 개념이 문제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자발과 비자발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화공기사 문제들인데 첫 번째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개의 깁스 에너지 변화와 총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를 묻는 문제예요.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물리화학적 공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러한 물리화학적 공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화학 반응이 정방향으로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 즉 정반응이 자발적인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물이 자발적으로 증발하기 위한 엔트로피 변화에 부호를 묻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연력학적 성질들이 변화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태함수, 경로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들, 가역과 비가역, 자발과 비자발. 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